네, 안녕하세요, 쌤. 어, 이거, 그래도 그냥 파일만 주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일단, 전공 노트부터 살펴보면, 이거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안 풀린다 하면은 뭐 19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은 이제 해석학 전공 노트에 있는데 위치가 좀 엉뚱하긴 하지만 해석학이 첫 번째 과목이니까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귀산미이 지수공대 초필 조특이라고 해서 귀산미이 치수 공약수니까 공대 첫 필 필요조건 충분조건 뭐 조특 뭐 이런 식으로 두음자리 따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등호에 관련해서 뭐 대소관계, 포함관계, 약수대소관계 등등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제, 대포, 약세, 앱전이라고 해서 또 7가지 그렇게 총 12개 플러스 7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수렴 3 플러스 A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나네요. 수렴 음, 아 이제 수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대성쌤이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A가 아니고 뭐 알파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3 플러스 A라고 적어 뒀었고 그 다음에 집합 생성하여 완미성 공리 체크 음, 문제를 풀다 보면 완비성 공리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는 항상 이거를 경우의 수의 하나로 생각을 해서 집합을 먼저 만들자. 그다음에 완비성 공리 써보자 라는 거를 하나의 후보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석에서 적분 문제 혹은 적분이 해석뿐만 아니라 이산 그리고 확통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수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적분을 그냥 하나로 생각해서 야코비 까먹지 말자. 우함수, 기함수 까먹지 말자. 취한, 영역을 정확히 하자. 경계선, 점. 그리고 선 성적분의 기본 정리, 또 그는 그린 정리. 그리고 계산을 꼭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적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더니 뭐 다른 것과 만나서 결국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양동세 문제에서. 그거 계산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적분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는 이중 적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4 플러스 4라고 체크했었고 대수군에서 이제 HN과 H와 N이 뭐 어떤 군의 부분군일 때 HN과 H 그리고 N의 그 교집합을 고려하는 문제가 동형정리랑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챙겨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고 대응정리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 극대 아이디어이고 소 아이디어림을 보일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챙기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극대를 보이는 5가지 방법 소 아이디어림을 보이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대수 노트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다항식이 기하임을 보일 때, 뭐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기하임을 보일 때, 뭐 이런 8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서 또 대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수체에 대해서는 이제 간로학원을 다룰 때 항상 이제 생성원을 찾고 시작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성원이 시작하자, 찾고 시작하자. 이제 프로베니우스 사상의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입생의 지수 법칙, 이라고 하면 이제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제 다 법피에 관해서 이제 영과 합동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이제
A가 근이면 A의 P제곱도 근이다. 이런 것도 좀 잘 문제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간략학은 격자도 이제 체를 다룸에 있어서 그 부분체 사이의 관계를 이제 간략학원으로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체들이 많이 등장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간략학원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새로 이렇게 정하면 좋은데, 이게 창훈쌤이 좀 자주 다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체 포함 관계는 이거는 이제 기출이 나온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5가지 또 그 후보를 나중에 체에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단원군을 고려할 때 이렇게 2의 n제곱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가끔 항상 실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따로 체크해 뒀었고, 그 다음에 위상에서는 이제 정의되는 공간을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위상 영역의 경계. 그러니까 뭐 실수 전체 뭐 xy 그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이제 xy가 각각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상대 위상을 고려해야 될 때 그 경계에 대해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이렇게 이 모고에서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이거를 꼭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적어 뒀었고요. 그 다음에 역상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따로 써주자. 역상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이제 기출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또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쓰고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 그 다음에 성분은 또 3가지. 이것도 위상 노트에서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컴팩트도 이렇게, 위상 포함 관계도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었고, 복소는 이제 이파이아이를 빼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써뒀고요. 실수부 허수부를 따로 이제 고려하는 경우가 기출도 이제 2019학년도였나요? 중요한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까먹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경계로 R 보낸다. 이것도 2017인가? 그 기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R에 대해서 우리가 반경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경계로 보낸다는 아이디어, 이거를 또 까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수는 말이 안 되는 실수긴 하지만 항상 리우비 정리를 그냥 영역에서 적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적어뒀었고, 그 다음에 복소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항상 부등호 어떤 함수가 상수보다 작은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었고,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수에 있어서 이제 급수 표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급수 표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0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제 이 f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것도 이제 기출 아이디어잖아요. 이것도 2017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거의 영함수일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 0점이 등장하면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거 까먹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적어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이 지제로로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뭐 지분의 1 이런 형태로 있으면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이점을 맞춰주는 경우가 중요한 때가 많은데, 그것도 뭐 지금은 이제 잘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까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뒀었고, 그 다음에 이 an 그 급수 표현을 했을 때 그 각 항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 an의 절대값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대성쌤 문제에서 또 간혹 자주 등장하는 유형인데, 이 an이 급수 표현에 있어서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에 이제 0을 대입한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를 관찰할 때 그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이것도 복소에 그 유형화의 오답 노트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유괴물 보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수보다 작다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따로 적어뒀네요. 그 다음에 상하함수나 지수함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출 2004학년도였나요? 그때 주기함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하함수나 지수함수가 나오면 주기함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주기함수라는 개념이 또 복수에서 등장해 버리면은 이제 전체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제 상하함수나 이런 거는 이제 n파이가 되면 이제 0이 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생기니까 근의 개수는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무한계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까먹지 말자. 근의 개수 그리고 제거된 근방 제거 가능 특이점 관련해서 항상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후보를 생각하자. 그 다음에 고립 특이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5가지 필충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복수 노트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극한 보내기 이제 지제로가 특이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G-지제로의 m제곱 fg에 대해서 극한을 지제로로 보냈을 때 이제 고립 특이점을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까먹고 계속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대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 다음에 복소 문제에서는 이 적분하는 게 결국 문제인데 그 선적분에 있어서 방법을 최대한 다 적어서 꼭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임용을 칠 때마다 생각보다 점수가 가채점보다 항상 낮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도 그냥 가채점이 낮은데 그거보다 낮게 나올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채점이 처음으로 그 실제 점수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튼 서술할 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서술하자라는 거를 좀 매년 생각하면서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써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기 곡선에 있어서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플랜 엑셀의 정리를 적용할 때 A'은 VT라고 이제 그냥 아예 문제를 보고 문제 우측에 적고 시작을 했어요. 아예 이거를. 그래서 이게 맞다 하면 이거 동그라미 쳐서 적용하고 하자라고 이제 생각했었고 아니면은 이거 아니다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분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이제 곡선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잖아요.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적어뒀고 내적 외적도 마찬가지죠. 적어뒀고 내적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정규 직교 기저에 의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유형이라서 또 까먹으면 안 된다 싶어서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곡선론에서 이제 또 계산을 하는 게 좀 지저분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치환하는 그 스킬들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치환을 안 하면은 더 진짜 복잡해서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환을 하자. 동시에 중간중간 간단히 하자. 그런 거 있었고 또 간단히 안 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간단히 또 했더니 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혹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양방향을 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사실 이런 그 과목마다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서 4 플러스 2가지 체크하자 약간 이렇게 숫자까지 생각해서 모든 경우를 좀 기억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선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이 4 플러스 2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정리하는 것들은 미기 공면에 있어서는 복공률, 측정 공률에 보이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전측질 공률의 부호에 대해서 좀 몰랐었는데
정확하게 몰랐었죠. 한 재수 때까지는. 그래서 그 부호를 할 때는 이제 원소 복집에 따라서 이제 T와 U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하고 이제 그 곡선식을 제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계에 대해서. 경계식은 함부로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설정한 U 방향에 맞게 곡선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아 이거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자 라고 이제 적어뒀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법공률의 그 공식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루트의 뭐였지? 그 제1형식, 제1형식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적분 할 때 이거 빼먹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변수 변환 개념이랑 이제 맞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야코비 행렬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봐도 되고 정수로는 항상 2를 따로 생각하자. 왜냐면 이제 2는 그 홀수가 아닌 소수잖아요. 그래서 뭔가 2는 항상 따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이것 때문에 틀린 적이 많아서 이거를 꼭 따로 써줬어요. 그리고 2의 n제곱을 조심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시근에 있어서 방금 살펴봤다시피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조심하자. 원시근이 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라고 해서 굳이 여기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원이라고 해서 서술 뭐 하다가는 필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청주쌤 문제도 있었고 양동쌤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항상 원시근부터 고려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찾고 전개를 해 나가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써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인자가 있는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영인자 조심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어떤 합동 방정식을 풀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합동식을 이제 푸는 게 결국은 정수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건 상당히 많았어요. 15가지 정도 되겠네요. 이 경우도 그 정수론 노트에 보면 있을 거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다음 선대는 네. 그 행렬 표현이 뭔지 일단 행렬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다루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렬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기저가 뭐냐? 를 체크를 먼저 하자라는 입장에서 기저라고 적어뒀어요. 근데 그게 표준 기점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적어뒀고 그 다음에 기저 우리가 찾았는데 기저가 막 133, 272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겠죠. 뭐 3차원 평면일 때 3차원 공간일 때 근데 그 기저의 원소를 좀 간단히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번 기출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저의 원소가 이제 좀 간단히 할 수 있다면 간단히 해서 파악하면 행렬 표현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기저 이제 행렬 표현을 찾을 때는 그 기저의 원소를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A에 대입을 하자. 이 첫 번째 줄이 상당히 중요한 그냥 기본적인 접근인데 이거를 못해서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항상 이거를 적용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하나의 과정을 이렇게 적어서 꼭 틀리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고요. 다음 대칭 행렬인지 아닌지 대칭 행렬이면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들을 고려해야 되고 직교 행렬이면 또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 안 하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써두고 이게 대칭 행렬이냐 직교 행렬이냐를 고려를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 적었고요. 그 다음에 켈리 해밀턴 정리 적용할 수 없을까? 차원 정리는 행 변형은 이렇게 다 적어뒀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면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그 후보들에 대해서 적어뒀고요. 그 다음에 고유 벡터에 의한 표현이 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벡터에 대해서 그 고유 벡터가 고유 벡터면 이제 일단 1차 독립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V라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V1, V2라는 고유 벡터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제 방금 살펴봤던 정규 직교 기저에 의한 표현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일단 고유 벡터에 의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규 직교 기저에 의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선대에서는 좀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V를 고유 벡터에 의한 표현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은 좀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현민 7, 8 문제나 혹은 뭐 이전 쌤도 이걸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고유 벡터에 의한 표현이 중요한데 이 고유 벡터들이 다 정규 직교 기저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현이 되면은 이제 이게 또 내적에 의해서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들을 고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산에 있어서는 이제 포함 배제라는 중요한 아이디어는 꼭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고요. 이산이라는 게 사실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풀 수 있는데 말을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잘 적용을 못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로 된 표현에 포함 배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포함 배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후보다. 그 다음에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후보다.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점화식을 푸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 그 방법론을 다 정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동차일 때 하나, 뭐 비동차일 때 2개. 이 동차일 때 아마 제가 후보들이 몇 개 적어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 노트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화식 관계는 이제 점화식 관계를 말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점화식으로 고치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화식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의 경우로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쳐보자. 이거를 잘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고칠 수밖에 없는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거 추격 정리는 이제 그래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공식들이 나오거나 할 때 다 제거 추격 정리를 무한 반복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출에도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집합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산 노트를 확인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통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의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거는 그 학통 현민 7, 8 문제를 풀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포화성, 그 다음에 지수분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 현민 7, 8이 좀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체크를 먼저 문제를 풀 때 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질량 그 뭐라고 하지? 질량 함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 질량이랑 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양에 대해서 다룰 때는 질량, 이산이 아닐 때는 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문제를 읽고 나서 이산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는 항상 분포표를 만들자라고 생각했어요. X, Y 이렇게 해서 분포표를 무조건 만들어야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 분포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누적 분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또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뒀었고, 확통에선 적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는데, 이 적분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여기에 다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률 생성도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이런 정률 생성의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 의미가 이제 이런 거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양독쌤 문제에서도 있었고, 기본서에서도 나오는 좀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정률 생성이 사실 그냥 접근하기 어려울 때 간단하게 지수로 이제 다뤄버린다, 이런 개념에서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급수 표현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나? 뭐라고 말이 꼬이는데, 정률 생성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정률 생성을 이용해야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 변환에 대해서 계속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죠. 이것도 그 현민 모고나 혹은 양동 모고, 뭐 이건 대부분의 강사들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까먹지 말자라고 해서 적어뒀고, 적분부 기대값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5번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잊지 않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끝인데,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적어뒀는데, 그쵸. 그랬는데, 일단 제가 정리하기로는 가성비를 고려해서 처음에 안 풀리면 일단 가차없이 넘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풀다가 A형 12번이 진짜 쉬운 문제였는데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성비를 먼저 생각해서 문제를 풀 때 옆에 이걸 적고 시작했어요. 가물 예번검. 그래서 이건 가성비가 있냐 없냐라고 따졌을 때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성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서 동그라미를 안 치고 다음 번호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1, 2, 3, 4, 5, 6인데, 2번은 이제 물음의 개수가 2개인데 1개로 생각해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물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물음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실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음을 정확히 확인하자라고 해서 이 물이라는 거를 2번째 표현을 썼고요. 글씨를 더럽게 쓰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는 또 크게 적으니까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고 이쁘게 쓰자라고 해서 얘를 3번째에 적었어요. 예쁘게 쓰자. 작고 예쁘게. 답안 쓸 때마다 번호를 확인하자. 번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가지고 번호 실수 절대 하지 말자, 그럼 빵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번을 썼었어요. 그 다음에 검산도 어느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 실천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단답은 즉시 하고자 했었고, 서술형은 답안을 옮겼을 때 이제 실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그때 물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산하고자 했어. 이렇게 검산도 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들을 다 이렇게 치면서 내가 실수한 부분 없는지 이제 체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빈칸으로 제출하지 말자. 빈칸으로 제출하면 빵점이잖아요. 근데 뭐라도 쓰면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절이라고 써뒀어요. 그래서 뭐 절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 5분 남기고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도 썼던 것 같아요. 물음 하나하나 답부터 고려하여 점수 챙기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서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물음 하나하나가 뭔지, 물음의 개수와 어떤 물음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이 점수 배점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점수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뭐 서술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춘다.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잘하던데 저는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저랑 스터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걸 전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모고 첨삭 스터디를 이제 할 때 제가 지쳐가지고 이 글씨가 뭔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에 평정의 평정 뭐였더라? 평정의 착오라고 그 평정의 오류라고 해서 개념 있잖아요. 거기서 평가자가 자신이 없을 때 그 평정을 후하게 주는 그런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들이 채점하다가 지치니까 뭐라도 써져 있으면 그냥 맞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답이라도 맞거나 혹은 뭐 키워드라도 맞으면 그냥 부분 점수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고려해서 반드시 이건 빈티칸으로 절대 제출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건 하겠습니다.